예, 그리고 이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1부에서 정치, 사회 이슈를 많이 다뤘는데 오늘 2부에서는 예고해둔 대로 월드컵 축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 새벽이죠. 미국 워싱턴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이 열렸습니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 D조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조추첨 결과 그리고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전망 등에 대해 박찬하 KBS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애초 한준희 해설위원이 오신다고 저희가 금요일에 방송을 통해 예고한 바 있는데 한준희 해설위원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제작진이 더 젊고 좋은 분을 모시겠다면서 이렇게 박찬희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박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세죠, 대세. 대세 환영합니다. 네, 반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네. 예. 대세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끄럽고요. 아니요. 네. 자, 위원님 제가 이제 조금 봤는데 네. 위원님이 형제 축구 해설위원이더라고요. 형도 축구 해설위원을 하고 계시죠? 네, 뭐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아 예. 네. 형하고 별로 안 친한 말이죠. 네, 네. 그리고 되게 젊으신데 축구 해설위원 한 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와. 제가 그렇게 젊진 않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한준희 해설위원보다는 나이가 어리긴 한데 예. 저도 그렇게 이제는 어린 나이가 아니 아니어가지고. 물론이죠. 어린 네.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30대신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20대 중반부터 축구 해설위원을 와. 해오셨던 거잖아요. 네, 제가 중계는 2007년부터 시작을 아. 해가지고 예. 네, 그때는 미디어 환경이 지금이랑은 또 많이 달랐던 시대였는데 어떻게 좀 운이 좋았죠. 네, 운이 좋아서.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뭐 실력이 있으니까 20년 동안 아이고, 그 아닙니다. 자리에서 네, 신문선 위원하고도 거의 뭐 시간을 같이 하신 거네요. 그때면 당시에. 아니 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부터 하셨으니까 네. 네, 훨씬 더 오래되셨고. 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 조추첨 그 편성 결과 대체로 언론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좀 괜찮은가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편성입니다. 일단 개최지가 어디냐,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전력이 어떠냐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우리가 같은 조에 편성된 국가들만 살펴봤을 때는 유럽의 강팀 피했고요. 그리고 남미 피했고, 그리고 아프리카랑 같은 조가 되긴 했는데 아프리카에서도 강한 팀은 다 피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북아프리카 팀이랑 경기를 하면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 그런 팀들을 다 피했기 때문에 최상의 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해외 언론에서도 A조를 평가함에 있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 A조에는 정말 막강한 상대가 없거든요. 멕시코 강하지 않나요? 멕시코가 강한 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최지가 어디냐를 떠나서, 그리고 또 우리의 전력이 어떠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조편성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한 게 이제 조금 깊숙이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멕시코 역시도 과거에는 멕시코가 월드컵에 나가면은 16강 진출은 따놓은 당상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1994년부터 해서 멕시코가 7대 연속 16강 올라갔었거든요. 한국하고도 했었죠. 네, 한국이랑 우리나라랑 두 번이나 다 월드컵을 졌죠, 만났죠. 우리가. 네, 네. 우리가 두 번 다 졌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2022년 카타르에서 멕시코가 그 길었던 16강 진출의 행진이 멈춥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멈추고 나서 이번 월드컵에 나서는 멕시코 대표팀이 현지 언론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 하면은 멕시코 사상 최약체라는 평가를 그래요? 받고 있어요. 원래 개최국일 때는 왜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팀들이. 네, 근데 지금 멕시코가 지난 여름에 북중미 골드컵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멕시코가 다시 전력이 좋아진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9월달에 우리랑 만났잖아요. 네, 9월 A매치 평가전부터 해서 지금 6경기 연속 무승에 빠졌거든요. 네, 그때 저희 그래서 비겼죠. 한국이랑 비겼죠. 네, 예. 비겼는데 우리가 그런 멕시코를 상대로 사실 아주 좋은 경기를 하진 못했는데 어쨌거나 결과는 무승부로 끝났고, 그리고 멕시코 자국 내에서는 지금 월드컵을 상당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적지에 가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상대는 개최국이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월드컵에 가면 분명히 멕시코도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할 확률이 높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는 멕시코가 뭐 사상 최악의 팀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네, 우리가 만나기는 좀 까다로운 상대이면 틀림없죠. 이게 또 굉장히 고산지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 아닌가요?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최악은 저는 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멕시코는 그 나라니까 익숙할 거 아니에요. 익숙하죠. 그런데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를 하면은 멕시코 시티는 해발 고도가 한 2,50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멕시코 시티에서는 경기를 안 합니다. 네, 과달라라에서 2경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이제 몬테레이로 가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몬테레이는 지대가 많이 낮고 그 남아공과 경기를 하게 되는 3차전은 더위와 우리가 오히려 싸워야 되고요. 거기도 남아공은 더위에 강한 팀 아닌가요? 더위에 강한 팀이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조건은 똑같으니까. 근데 1, 2차전 같은 경우에는 해발 고도가 그래도 1,500m 정도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해도 그렇게 더운 곳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2차전은 멕시코랑 경기를 하는데 멕시코는 이미 현지 적응은 다 끝낸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뭐 멕시코는 논외로 치고 네, 우리도 1,500m에 적응을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1차전을 해서 유럽 플레이오프를 뚫고 올라온 팀과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 팀도 1,500m에 적응을 해야 되고 우리는 또 1차전, 2차전 사이에 이동이 없어요. 네, 조별리그에서 그렇죠. 이동도 없고 그리고 사포판이라는 데서 경기를 하는데 1, 2차전이요. 거기서 이제 3차전 넘어가는 몬테레이까지의 거리도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 이제 출전하는 국가치고는 상당히 짧아서 조별리그에서의 이동 거리라든가 뭐 조편성 국가라든가 모든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만족스러운 조편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멕시코 월드컵 하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1983년인가요? 박종환 그 멕시코 아니었나요? 청소년 그때 월드컵. 이제 현 20세야 월드컵. 네, 20. 당시에는 이제 청소년 월드컵. 그때 4강 4강 신화가 있었죠. 지금 김종부 때 얘기하시는 거죠? 김종부 손신현호. 신현호. 예,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주 때인데. 아주 오래전.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아공은 거의 1승 제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지난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가나를 이겨야만 16강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는 희망 섞인 바람에 가까웠어요. 가나 굉장히 강한 팀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 2위를 차지해야만 조 2위 이상 순위가 올라가야만 16강에 갈 수 있는 32개국 체제의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르투갈, 가나 그리고 우루과이랑 같은 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조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포르투갈, 우루과이 같은 팀의 전력을 생각해봤을 때는 가나는 우리가 꼭 이겨야만 네, 1승 이상을 얻고 이 조별리그를 치르기 때문에 네, 그래야 가나 우리가 16강 진출을 타진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번은 약간 좀 다릅니다. 네, 이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기지 못하면 네, 정말 월드컵에서 뭔가 토너먼트에 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부터는 48개국으로 참가국 수가 확대돼서 토너먼트가 이제 16강이 아니라 32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4개국씩 12개 조로 나뉘잖아요. 거기서 3위를 차지해도 상위 8개 팀은 또 토너먼트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위 이내에 들어가지 않아도. 간 거는 예전에 본선 진출한 거하고 같은 수준이 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32강은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대. 왜냐하면은 승점 석점을 따내면은 아무래도 토너먼트에 진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물론 아프리카 예선이 험난하고 그 예선을 뚫고 올라온 팀이라서 우리가 경시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선수들의 면면이라든가 객관적인 전력이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팀이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조별리그 3차전까지 뭔가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면 토너먼트 진출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월드컵이거든요. 마지막 경기가 남아공이죠. 그리고 첫 번째 경기가 유럽팀인데 유럽팀은 어느 팀이 되나요? 유럽은 이제 플레이오프가 덴마크 대 북마케도니아의 승자와 체코와 아일랜드의 승자와 경기를 해서 단판 승부로 한 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덴마크, 체코가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덴마크의 진출 가능성을 뭐 해외 언론이라든가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다만 다 단판 승부라서 사실 유럽 플레이오프가 이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선수들의 어떤 뭐 개인 기량이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 메이저 대회에서의 성과라든가 팀이 가진 전력은 덴마크가 확실히 좋은 팀이나 단판 승부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그럼 만약 덴마크 올라온다고 볼 때 만만치 않은 팀 아닌가요? 덴마크도 만만치 않은 팀이죠. 만만치 않은 팀인데
그러니까 포트 1에 속해 있는 유럽의 강팀 혹은 월드컵에서 꼭 유럽은 최소한 한 팀은 만나야 되거든요. 뭐 잉글랜드, 프랑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팀들. 팀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덴마크는 뭐 강팀 만날래, 덴마크 만날래 이렇게 선택을 하라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덴마크 쪽을 선택을 할 텐데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조편성이 우리가 멕시코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조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들만 봤을 때는 난이도는 평이하나 이게 32강 월드컵이 32개국이 32강. 월드컵이 아니라 48개국 월드컵이라서 조 3위까지도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내심 포트 1에서 아주 강한 팀이 같은 조가 되고 한 팀이 들어오고 네, 한 팀이 들어오고 그리고 북중미 팀 중에서 개최국이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그렇죠. 자동으로 월드컵에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북중미 진출국 가운데 사실 액면가 전력이 좀 약한 팀들이 덜어 있어요. 뭐 파나마, 파나마라든가 또 하이티. 4번 포트 같은 데 가면은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랑 같은 조가 되면은 네, 그게 오히려 최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32강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팀이 쫙 다 이제 다 이겨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우리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상당히 평이한 조편성이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깊숙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전력이 사실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막 물고 물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네. 계산하고 있어야 할 수도 방구의 있겠어요. 확실한 수- 강호도 없는데 예. 확실한 약팀도 없는 조라서 아. 어찌 될지 모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조가 될 확률도 높죠. 아까 전에 댓글에 보니까 이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고 와 이렇게 좋은 대진과 훌륭한 조건이면 4강은 따놓은 당상인가요? 네, 난담비님이시네요. 네. 32각이 아니고요. 근데 바로 밑에 킴 11851님은 덴마크가 유럽 국가임에도 힘들고 전통의 강호 멕시코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남아공은 베일에 쌓여 있고 역시나 수월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20년 지기 해설위원님으로서는 몇 강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근데 다들 일리가 있는 예상이시고 그리고 이 조편성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우리 대표팀의 전력 자체가 어느 정도의 반열만 올라가면은 토너먼트 진출은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조편성이라고 예상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대표팀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월드컵이 될 것이고 그리고 토너먼트에 올라가게 되면은 32강에 올라가게 되면은 1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2위냐 3위냐에 따라서 상대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도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네, 1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멕시코 시티로 가서 경기를 하는데 C조, E조, F조, H조, I조 3위와 경기를 하고요. 좀 약한 팀하고 올라가요. 근데 그건 또 모르죠. 어. 네, 누가 3위가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2위가 되면은 이제 B조 2위와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경기를 하는데 B조에는 캐나다, 카타르, 스위스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이제 A 패스 승자가 같은 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B조 2위와 LA로 넘어가서 경기를 하고요. 스위스나 이런 네, 팀하고 붙을 수 있겠네요. 만약에 3위가 되면은 2조 1위 혹은 G조 1위랑 경기를 하는데 장소는 또 시애틀이 됩니다. 2조, 네. G조가 어떤 팀들이 있는지. 2조는 독일, 코트디부아르, 퀴라소, 에콰도르기 때문에 독일이 될 될 확률이 가능성이 높고 G조는 벨기에, 이집트, 이란, 뉴질랜드거든요. G조도 벨기에가 아주 강하다고 하기는 약간 어렵긴 하나 그래도 뭐 이란이라든가 뉴질랜드, 이집트보다는 상대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3위로 만약에 토너먼트에 가게 되면은 독일 아니면 벨기에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쉽겠죠. 독일을 이긴 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3위로 올라가면 16강이 힘들고 1위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16강이 상대적으로 조금 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겠네요. 근데 1위로 올라가면은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멕시코 시티로 가게 되면 해발 고도가 이제 2,500m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2위로 간 게 제일 낫나요? 2위로 가게 되면은 장소로 옮겨야 되는데 어떤 팀이 올라올지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일단 우리의 목표는 32개국 월드컵 체제에서건 지금 48개국 월드컵 체제에서건 세계 16위 안에 들어가는 게 일단 우리 대표팀의 목표가 돼야 될 거예요. 우리 팀의 목표는 뭐 어디입니까? 우리 팀의 16강입니까? 목표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8강을 얘기를 하고 8강.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내부적으로 8강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네, 이 조편성 속에서는 토너먼트 진출을
전혀 불안해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아. 네, 그런데 뭐 바깥에 많은 평가들은 이제 대표팀이 8강보다는 일단 토너먼트에 가는 게 먼저 돼야 되고 우선시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단판 승부기 때문에 네,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경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축구라는 게 스포츠라는 게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지만 결과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경시할 수는 없거든요.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과정이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과정이 좋았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과정을 밟아간 팀이었다면은 결과가 다소간 좋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팀이 그냥 운이 없었다. 그러니까 경기는 해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과정이 좋지 않으면은 항상 불안하죠. 네. 지금 과정이 어떤가요? 우리 대표팀이 9월 평가전부터 해서 성적은 지금 4승 1무 1패입니다. 네, 그리고 3경기 괜찮네요. 연속 무실점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수비도 잘하고 뭐 이 팀이 역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손흥민, 있기 때문에 김민재, 뭐 예. 이재성 선수도 있고 네. 이강인 이재성. 선수도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를 보유한 나라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적으로 대표팀이 운영이 되는구나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위리건 크린스만 감독 시절에 아시안컵 가기 전에 2023년 평가전 결과가 7경기 연속 무실점을 한 상태에서 아시안컵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시안컵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다 알잖아요. 네. 네, 뭐 그때만큼 팀이 불안정하고 엉망진창인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대표팀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모호한 네, 그런 흐름들을 일관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해설위원은 조금 불안하게 보시는 모양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대가 봤을 때도 우리 팀이 뭘 할지 모르는 팀이거든요. 아하. 정말 예측 불가능한 팀이에요. 아니 그래도 우리 좋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맨날 볼을 빵빵 차주니까 엄청 요즘 미국에서도 축구가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흥행이? 미국 내에서는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요. 네. 메이저리그 사커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실행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미국 부호들의 또 새로운 투자처로 축구가 각광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굿즈도 엄청 인기가 네. 많아졌다고.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경우에는 팀도 이제 30개 팀 정도 되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사커 미국 축구 내에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호들이 그 외국 구단을 소유를 하려고 하고 또 외국 축구에 투자도 많이 하고 이래서 미국 내에서는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뭐 이강인 사실 스타 플레이어로 하는 게 축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스타 플레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그렇긴 한데 게임이 뭔가 좀 안 풀린다. 뭐 이겨도 찝찝하고 뭐 지면 더 찝찝하고요. 근데 여러 가지 지적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걸로 할까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의 반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표팀은 철학의 부재가 가장 크죠. 우리 대표팀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월드컵에 나가서 게임 플랜을 만들고 그 게임 플랜 속에서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뭐 16강이면 16강, 8강이면 8강 네, 이런 목표에 도달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단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과거에 대표팀 감독을 했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대표팀 감독에 부임하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홍 감독이 가지고 있는 축구의 철학이 무엇인지 우리 대표팀을 어떻게 이끌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축구를 하고 있는지 네,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게임 플랜으로 경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은 뭔가 불안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뭐 몇 퍼센트씩 채워서 월드컵에 가면은 뭐 100%의 팀이 될 거야라고 하면은 이 감독이 그래도 명확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보여준 게 있고 그리고 목표가 있으니까 한번 믿고 가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달에 했던 축구와 이번 달에 했던 축구가 또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플랜 A는 정확하게 있다. 대신에 우리가 뭐 플랜 A만 가지고 축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플랜 B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되고 뭐 저런 상황도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어서
보일 때는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다 포지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뭐 손흥민, 뭐 이강민, 뭐 김민재, 이재성 뭐 얘기하시는데 세계적인 수비수와 공격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포지션이 그럼 가장 약하고 그럼 그 포지션에 어떻게 두고 포지션을 준비해야 될지 그래야지 이게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월드컵이 약 7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물리적인 시간은 7개월이 남았을 뿐이고요. 실제로 대표팀이 소집될 수 있는 기회는 3월 달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 2002년 같지 않죠. 네, 3월 달에 네. 평가전 2번 하고 곧바로 이제 월드컵 모드에 돌입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월드컵에 나가서 그 메인 포메이션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 그리고 주전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윤곽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우리 대표팀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각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바꿔서 봤을 때는 우리 대표팀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니까 상대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명확한 어떤 게임 모델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은 또 성적을 내는 게 스포츠기도 하거든요. 축구기도 하거든요. 정말 불안하네요. 네. 그런데 내년에 있을 3월 유럽에 아마 가서 우리가 2번의 평가전을 하게 될 텐데 그 평가전 정도에서는 우리 대표팀의 메인 포메이션을 일단 정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메인 포메이션을 정하면 주전 윤곽은 어느 정도 구체화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네, 우리가 이제 플랜 A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네, 일부 이제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플랜 A를 상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물론 저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반론하고 싶은 건 세계적인 팀들의 플랜 A를 우리가 모르지 않거든요. 네. 지난 월드컵에서 그렇죠. 우승을 했던 아르헨티나의 플랜 A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의 플랜 A도 알고 있고 잉글랜드라든가 축구를 잘하는 팀들은 명확한 플랜 A를 가지고 있고요. 그 플랜 A를 상대가 분석하고 어떻게든 파해하려고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겨내는 게 강팀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플랜 A가 불안하고 플랜 A가 잘 안 통할 때 가끔씩 쓰는 게 플랜 B지 저는 플랜 A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팀은 굳이 플랜 B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상대에 맞춰서 맞춤형 전략을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선수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우리 선수들이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 선수들이 일단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야만 완성도 높은 팀이 되잖아요. 그런 팀이 되기 위해서는 플랜 A를 좀 갖췄으면 좋겠고 그렇게 경기를 해봐야지만 조직력이 채워지면서 월드컵에서 우리가 익숙한 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홍명보 감독님이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윤명상님이 히딩크 다시 데리고 와라라고. 너무 옛날 이든크 아닙니까? 아니, 저는 히딩크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도 축구 좋아합니다만 광주 FC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갈 때는 사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축구 팬들도 그렇고 기대감이 엄청났거든요. 뭐 결과는 7대0으로 졌는데 8강전에서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뭐 젖잘싸라 얘기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 들으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봐도 기대감이 이렇게 크지 않은 적이 있었나? 이게 뭔가 해보자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 이런 게 이렇게 없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은 그러면 협회 책임인가요? 근데 이 시간을 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카타르 월드컵이 3년 전 이맘때였는데 3년 전 월드컵도 사실 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벤투 감독. 네, 근데 그때 당시의 불안감은 지금의 불안감과는 좀 달라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원인 모를 사실 약간 평가가 이렇게 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당시에 월드컵을 전망하면서 많은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던 게 세간에서 평가받는 것보다 우리 대표팀이 훨씬 더 강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팀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일관성이 있고 수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밟아온 팀이기 때문에 뭐 아주 실망스러운 월드컵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팀으로서 좋은 어떤 조직력이라든가 좋은 축구를 가지고 있어도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네, 지금은 세간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불안한 요소가 많고 물론 장점도 많습니다.
네, 음.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장점을 많이 말씀을 못 드려서 더 좋아하실 것도 같은데. 그럼 홍명보 감독님은 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님의 전략은 그 우리 플랜 A는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지. 전략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2014년에 이미 월드컵을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월드컵을 돌아봤을 때 그 월드컵이 정말 실망스러웠던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이게 시험으로 치면은 기출 문제를 이미 다 알려준 상태로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학생이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이 그 문제를 보고 난생 처음 보는 문제인 것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네. 이번 월드컵은 그런 월드컵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윤명상님이 이런 질문하셨네요. 손흥민과 이강인이는 진짜 화해는 했는가? 화해는 했죠. 이미 화해는 했고 그리고 그 확실한가요? 일단 뭐 저도 두 선수를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도 어디까지나 여러분들과 똑같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당시에 뉴스도 많이 나갔는데 가장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네,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지만 제 일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확인할 길도 없는 일이고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는 일이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스포츠 팀이 왜 모두가 다 약간 가깝고 친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저는 당시에는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도 그렇고 모두가 다 친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 혹은 아니면은 뭐 반이 무언가 함께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그룹을 짜가지고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다 같이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선수들도 좀 그런 관점에서는 다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이고 다 축구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소임도 있고 당연히 대표팀에 가서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런 선수들인데 친하건 안 친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팀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야, 이게 우리 팀 말고 이게 전체 월드컵에서 이번에 우승팀은 어디로 보십니까? 일단 우승 후보들이 몇 팀들이 있는데 뭐 스페인, 아르헨티나 그리고 잉글랜드, 프랑스. 네. 스페인,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프랑스. 네, 현재 피파 랭킹 1위부터 4위까지 있는 팀들이고요. 그 중에서 한 팀을 꼽으시죠. 한 팀을 꼽으라면 저는 스페인 대표팀이 현재로서는 가장 강하고 스페인. 네, 가장 기복이 적은 팀이다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월드컵의 조편성에 이상한 규칙 하나가 생겼어요. 네, 피파 랭킹 1위와 2위 팀은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올라갔을 때 조 1위로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결승에서나 만납니다. 그러면 1위가 지금 스페인, 네, 2위가 아르헨티나거든요. 아르헨티나. 그래서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사다리가 각각 반대로 들어가요. 거기에 따라서 이 조가 막 틀어지기도 하겠네요. 이미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3위와 4위 팀 역시도 1위와 2위 팀과는 조 1위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준결승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3위, 4위가 지금 어디죠? 3위는 프랑스고 4위는 잉글랜드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그 네 팀이 준결승에서 맞붙는 거를 피파가 제일 원하는 거겠군요. 네, 그렇게 편성을 해놨고 그래서 지금 조편성이 이미 끝났잖아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는 4강에서나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는 4강에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프랑스는 결승에서나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 한 팀을 꼽으라면 스페인. 네. 그리고 원래 메시하고 호날두가 다 지난번 대회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했는데 이번에 둘 다 또 나왔어요. 이제 나이 한 40 됐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잘할 걸로.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겠네요. 정말 마지막이겠죠? 제가 메시를 미국에서 봤습니다. 미국에서 네. 게임하는 걸 봤는데 네. 여전하던데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MVP에 노련하게. 이번에도 팀이 우승을 직접 봤어요. 했어요. 네. 봤는데 정말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즐겁게 움직이지 합니다. 않다가 즐겁게. 공이 오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바람처럼 필드를 가르더라고요. 그럼 나이 들어서도 좀 잘할 수 전혀 있겠네. 표시가 전혀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즐겁게 그냥 네. 축구를 즐기면서 호날두는 그 워낙 많이 뛰니까 나이 들어서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메시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화다닥 뛰니까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가능한 선수고 그러니까 창의적인 플레이가 패스가 가능한 선수고 호날두는 스코어러적인 측면이
강조가 됐던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호날두 선수는 포르투갈의 부동의 주전 스트라이커. 공격수고요. 음. 그것이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는 포르투갈도 좋은 팀인데 포르투갈이 극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도 사실 포르투갈이 좋은 그렇죠. 팀이었는데 네. 호날두로 과연 포르투갈이 우승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도 여전히 호날두 선수를 대체할 만한 확실한 공격수를 포르투갈이 찾질 못한 상태에서 또 월드컵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포르투갈은 우승 후보까지는 지금 거론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정말 다른 포지션들은 음. 좋은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정말 강한 팀이고 좋은 팀인데 결국에는 그 퍼즐 하나 네, 그것을 어떻게 이제 포르투갈이 맞추느냐도 될 거고 근데 호날두 선수랑 리오넬 메시 선수만 월드컵에 또 나오는 게 아니라 루카 모드리치도 또 나올 거고요. 모드리치요. 네, 네. 루카 모드리치도 85년생이거든요. 아, 네. 진짜 그리고 아직까지도. 폴란드가 월드컵에 올라오면은 레반도프스키도 아마 월드컵에 또 나올 거예요. 한 40대지 않았나요? 레반도프스키가 88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 진짜 오랫동안. 그리고 이번에 노르웨이 혼란 선수도 이번에 나오지 않나요? 홀란 선수 첫 나오고 월드컵 아닌가요? 첫 월드컵이고 네. 프랑스랑 노르웨이랑 같은 조예요. 아, 그 그래서 대결이 또 조별리그에서 킬리안 은바페랑 엘링 홀란이랑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 조가 죽음의 조죠. 죽음의 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세네갈이 있거든요. 예. 세네갈이 있고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과하는 한 팀이 이제 속하게 될 텐데 프랑스, 세네갈, 노르웨이만 봐도 네, 죽음의 조고요. 나머지 한 팀은 어딘가요? 대륙간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어떤 나라가 될지는 모릅니다. 아시아가 될 수도 있고 뭐 아시아, 카데릭이 될 이라크 수도 있고 뭐 이런 네. 나라들이 애도를 표합니다. 예. 우승팀 외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지난 대회 모로코가 이제 4강까지 올랐잖아요. 우리도 뭐 2002년 대회에서 4강까지 올랐고 다크호스로 주목할 만한 팀이 있을까요? 다크호스는 아무래도 노르웨이가 다크호스 후보가 될 노르웨이. 거고요. 네, 그리고 모로코가 이번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확률이 있는데 일단 팀 자체가 좋거든요.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뛰어나고 네, 그런데 지난 월드컵에서 잘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다시 잘하게 되면은 다크호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모로코도 이번 대회 뭐 만만치 않은 팀이 될 거고 근데 일단 노르웨이가 28년 만에 월드컵에 돌아오는데 정말 오랜만에 월드컵 오거든요. 근데 팀이 어떤 메이저 대회 경험은 적은 편입니다만 선수 자체들이 젊고 그리고 현재 각 리그 각 소속팀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노르웨이가 좀 다크호스 후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콜롬비아도 네, 콜롬비아도 최근에 출전한 월드컵 중에서는 가장 전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도 아마 북중미 월드컵이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치러지는 월드컵이니까 콜롬비아도 괜찮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해설위원님 그 개인적으로 혹시 지금 출전한 국가 팀 중에 가장 좋아하는 팀 하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아이랑 같이 이제 12살짜리 아이랑 같이 월드컵을 볼 텐데 사실 아이들은 뭐 팀도 팀이지만 스타 플레이어들에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뭐 메시, 음바페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선수는 좀 한번 이번 월드컵에서 주목해서 한번 보자. 뭐 혹시 이런 선수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아무래도 10대의 아이들이 보기에는 이번 월드컵의 시간대가 정말 좋다. 왜냐하면은 아침에 다 이제 10시. 조별리그가 치러지기 때문에 네, 그건 참 다행이다라는 학교 생각이 가야지. 들고 네,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월드컵은 네, 하지 그렇죠. 않나요? 좋습니다. 아니 뭐 네. 32강, 16강 가면 예, 네. 결석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94년 월드컵 때 학교에서 월드컵을 안 보여줘가지고 예. 요즘은 보여줄 거예요. 네. 저도 새벽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월드컵을 94년에 저는 못 봤거든요. 아, 그래서. 낮에 봤습니다. 낮에. 네. 예, 몰래. 스타 플레이어는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가까운 몇몇 선수들이 있어요. 네, 스페인의 라민 야말이라고. 아, 이 아, 말이죠. 예, 예. 네, 이제 뭐 슈퍼스타가 이미 됐고 더 큰 선수가 될 선수인데 네, 10대 선수고 2007년생이거든요. 네, 2007년생이 지금 스페인 대표팀의 에이스입니다. 네,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개월 뒤에 또 월드컵의 계절 6월이 다가옵니다. 우리 대표팀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찬하 해설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6월이
다가오면 좀 더 자주 나와 주시죠. 네, 언제든지 네, 예. 불러만 주시면 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허영 기자, 김한남 변호사님 같이 인사드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